오늘 출석하신 이제 5분 증인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유가족 대표로 아주 본업은 뭐 아무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래진 제가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사정을, 서해 바다 사정을 잘 아는 연평도 어촌계장 신중군 회장님이 나오셨고요. 또 이번에 우리 유족 변호사를 맡았는데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 위반 관련해서 국내법 소송 준비하고 있는 유재화 변호사 나왔고요. 그리고 유엔 조사 관련해서 이번 사건의 국제법적 문제를 말씀해 주신 신희석 박사 나오셨고, 몇 가지 교통사정 때문에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황해 탈북자입니다. 이분은 황해도 해양보호병으로 10년간 근무를 하고 북한에서 오는 서해 앞바다 사정을 잘 아는 북한 대위 출신입니다. 자유북한방송 대표라고 하면 김성민 대표도 우리 북한 쪽 사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요청했고, 지금 아마 거의 도착한 걸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증인분들, 이래진 대표님 먼저 짧은 한 5분, 좀 길다 싶으면 최대한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농해수위원회, 외교안보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입법화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만행이 근절되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해군이 북한과 상선통신망을 통해 통신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종 신고된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반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국방부가 공문을 발견하면 연락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1일 오후 3시 반은 북한군이 동생을 발견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20일 오후 3시 반부터 22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잡혀 있는데도 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20일 오후 9시 40분은 북한군에게 동생이 총살당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해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되고 사망 사실을 모른 채 24일 11시 국방부 발표 시점까지 남쪽에서 실종 수색만 하고 있었습니다. 24일 오전 11시는 국방부 발표 시간으로부터 해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죽은 것도 모르고 남쪽에서 실종 수색한 것으로 국정감사로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주십시오. 안타깝고 억울한 희생에 더 이상 가슴 아픈 행동들을 안 했으면 합니다. 오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과 그동안 수많은 기사들도 양산했던 군과 해경의 실책에 이제 제가 답하는 게 아닌 국방부와 군에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살아온 삶의 행적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그대들 또한 명예가 지켜질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용했습니다. 그 첩보는 몇몇 개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기 전 해상 퇴로 시간들의 행적을 알고 싶고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조문은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이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동생은 현재 엄연히 실족 사고의 신분이며 그 명예는 국가가 책임져 지켜주시고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예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 전문가도 아니고 저의 분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와 가치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가의 사명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명예가 있으며 그 명예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짓밟혀지고 망가진 동생과 저희 가족들의 명예를 되돌려 주시고 대통령께서 밝혀주신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동생의 실종 한 달과 유엔 총회에 보고되는 남북한 진상 규명의 서한이 공식적으로 상정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조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관리 및 항로에 관한 국제 협정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회자되는 무선 전신의 전환 신호는 모르스보의 SOS로 구성되어 정해진 주파수로 송수신합니다. 이 무선 전화 전환 신호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이데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제 협정에 의해 전환 신호가 송신되었을 때 전환 호출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모든 무선 통신은 정지됩니다. 이 전환 신호는 해군과 해경의 일반 병사들도 입대하면 배우는 기초적인 상식이고 반드시 해군과 해경은 알아야 될 기본입니다. 왜 국방부는 해군의 실종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아니면 실종을 알고 해군과 해경은 수색에 돌입했고 그 고급 정보랍시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그 내용들 이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들은 동생의 실종 상황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해경은 실종 보고 후 단 한 차례뿐 전환 신호를 발송했고 북한에 체포되었을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지켜야 할 때 꿀먹은 덩어리를 만들었으며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정보가 첩보가 사실이라면 즉각 저에게만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시시하고 내놓지 못하면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색에 참여하고 수색 세력을 증원해달라 할 때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몇 배를 늘려서 찾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외칩니다. 반드시 동생을 산채로 돌려주시고 찾을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동생을 살려서 돌려주십시오. 국방부의 실체. 해군은 뉴스를 피살로 알았다는데 실종자 수색에 협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실시간 감청이나 통신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 지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줄 하나 그어서 38km니 33km니 발표하기 전에
정확한 이도, 경도, 그리고 몇 도 몇 초 지점에서 좌표를 명확하게 찍어주시고 표를 어디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부유물이 누구 것인지 어디서 구했는지 밝혀내기 바랍니다. 해군의 실체.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어선들도 보유하고 있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전환과 구조에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해경의 실체. 실종, 실족, 사망 사건 등의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여 수사기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 중간 보고와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처리하면서 발표를 서두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실종자 수색에 관한 조류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던 과거 사건과 정확도를 밝혀주십시오.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 동시간대에 정확한 복수 실험을 통해서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정확히 테스트하고 발표와 수사를 자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의무와 실체.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의 역할이 작동하고 컨트롤 타워가 단계별로 작동했어야 합니다. 국가의 과실 직무유기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안전을 물어야 합니까? 여기서 해군은 국제통신망을 이용해서 북측에 얼마든지 요구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방부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단지 해군은 계속적으로 요청을 안 하고 못했다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알량한 정보 타령만 하면서 해군과 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적대 국가인 북한의 내용은 고스란히 믿어주고 해군과 해경 수색에 협조도 안 하고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고 보고했는지 이제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당통신과 대응통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긴급 상황에서는 왜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첩보 타령만 하면서 해경에 수사를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이 알고 침묵하고 동생을 희생시키며 얻어내려는 것이 뭔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 부당통신 내용과 대응통신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는지 22일 18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통하여 공무원을 북측 회의에서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북한하고 해군하고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 부분은 국가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시스템 중 보고와 작동, 그리고 허위 보고나 누락, 은폐 보고를 했다면 국가 재난 시스템이 오작동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실이 거짓일 것입니다. 이제 실종 28일째 접어들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조카의 절절한 외침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그대들도 그러한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동생, 조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 동생들이 그랬다면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과 동생의 온전한 생,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과거 28일 전으로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유족 대표이신데
정부가 너무 안전하고 발언하고 이럴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중근 영평도청 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평도 청계장입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해병부대, 해군, 해경, 공무원, 그 다음에 지도선이 있습니다. 이 광범한 바다를 지키는 게 바로 그분들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석여친 않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이 바다는 못 지킵니다. 해군 가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좀 명예가 좀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항으로 못 들어와요. 외항에서 항상 전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날씨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게 내가 아까 이만희 의원님한테 자료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날 전날이 마이너스 18,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속이 엄청 빠릅니다. 이야기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살에 대해서 우리 들어온다고 가상하고 가면은 1시간에 갈 거를 2시간 아니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사람 손으로 임의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전 단회에 이분이 연평바다를 잘 아신다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연평바다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이 마이너스 사리가 그 전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890 정도, 900 정도 되면 유속이 빠릅니다. 그때 한번 소위병에 오셨다가 한번 얘기 들으셨지만, 한번 떨어지면 한 100m 이상이 흘러가요. 그러면은 유속이 엄청 빠른 거죠. 그날도 지금 자료에는 이제 남동풍으로 돼 있는데, 저가 있을 때는 서풍이 불었어요. 연평에서.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의구심이 좀 가고요. 아까 전자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이분이 전문가라고 하신 항해사예요. 일반적인 항해사분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속이 너무 빨라서. 그때가 바로 사리 때예요. 제가 좀 잠깐 달력을 잠깐 갖고 나왔는데, 8월 달에 백중살입니다. 그 다음이 약간 된 살인데, 이때가 지금 21일 날이 908 정도 돼요. 전날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 날이 19예요. 물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만큼 유속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서풍이 불었고, 그때는 거기서 남동풍이 불었다고 하니까, 거의 저 생각에는 사실 어렵지 않았나. 좀 의구심이 좀 가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분이 연평바다를 잘 아신다는데, 연평바다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북한 월북하기에서 그 물에 뛰어들 리가 없다. 연평바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 번 떨어지면 대응기가 훅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다음에는 우리 유재환 변호사,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관련해서 네, 이래진 대표님께서 이미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법률적으로 짚을 사항만 좀 짚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본질은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양 조난 사고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억류돼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소외되기까지의 행해진 북한의 반인권적 불법행위. 그게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실종 시점부터 사살 시점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본래적 사명을 가진 국가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고요. 그 외에 자진월북하는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본질과 부차적인 문제가 서로 뒤바뀌어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2무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 규정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히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라면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보호 의무 문제가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일반 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례는 민사적으로 국가배상 책임, 그리고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됩니다. 그 관련해 사례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자 이한영 씨 피살 사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인 성혜림 씨의 조카인 이한영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7년 2월경 북한이 난파한 2인의 특수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아내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남편이 살해됐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배상법은 2조 1항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그것을 보호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굳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피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성혜림 망명 사건, 강릉 무장공비 사건부터 황장현 망명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북한의 보복 위험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신분을 드러내고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수기 등을 출판한 이한영 씨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관계직원은 정착 지원 등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 신변 보호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내용 사용 목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한영 씨의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를 주소 등 이제 신원 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그 피격 사건이 발생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양 조난 사고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세월호 사건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8년 7월 19일 해양경찰 123정 정장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법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4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해 가고 있었고 그리고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 조치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의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된 그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치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해경 123정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요. 그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 조난사고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육상 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무를 부담한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이 어떨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조난 사고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높고 또 상황이 긴박합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지점은 NLL 인근이었는데 당시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차원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월경자에 대해 무조건 사격을 가하는 그런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 망인의 생명, 신체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서 국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행해야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국가가 그럼 어떤 보호 조치를 했느냐? 첫째, 해경 수색 범위 설정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수상해수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수상구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구조법은 해수면에서의 순환구호를 해양경찰의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조난 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순환구호에 필요한 아주 광범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수상구조법에서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이후 해경이 했어야 될 첫 번째 조치는 조난사고 당시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수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겠죠. 두 번째 국면, 해경 및 해군의 북한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요청 여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경은 이제 수상 구조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아 순환 구호에 나선 해군은 실종자가 NLL 이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살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상선 통신망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실종자가 발생했고 실종자를 찾고 있다. 혹시 그쪽으로 표류해 가거든 너희도 구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 역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해군의 북한에 대한 구조 및 인계 요청 여부입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복무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20조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충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21조는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데요. 만약 국방부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실종자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첩보를 통해 확인했다면 같은 날 21시 40분경 약 6시간 후에 실종자가 북한군의 사격에 의해 숨지고 22시경 시신이 소외되기까지 해군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대해 실종자의 구조 및 인계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첩보를 노출시키기 싫었다면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주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경우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게 이겁니다.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경 국방부가 청와대에 이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같은 날 21시 40분 한 3시간 이후죠. 북한군의 이제 사살이 있기까지 약 3시간 동안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세 가지 국면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국면 중에서 마지막 이 3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골든타임 중에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아마 법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경과 해군 등의 주의무 위반과 또 그 주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에도 국가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이런 그 가장 본질적인 쟁점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핵심이 가장 다음은 우리 국제법 유엔 문제 관련해서 신희석 박사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이자 변호사님도 이렇게 그 학반의 본질과 핵심점 질문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분께서 주로 이제 우리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을 다 했는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셨다면은 저는 그 또 다른 이제 그 본질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제 북한의 이제 우리 해수 공무원 총살과 유해 선배가 선회가 이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된다면 이제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국제법상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좀 근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 말씀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난 9월 28일에 이제 그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통부 장관이 이제 이태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과 북한은 이제 그 헌법상 그 국가관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 위반을 충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그런 그 관행을 봤을 때 적절한 이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이제 그 강경화 장관조차도 과거에 이제 북한의 특히 핵미사일 실험 관련해서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그리고 다른 이제 국제법 위반,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소 언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밑에 사례들을 언급했는데, 2017년에 9월 6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강경화 장관과 이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이제 릭타는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 회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북한의 그 당시 그 이제 ICBM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이런 국제의무 위반임이라고는 이제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우리 외교부 성명이라던가 정부 성명을 통해서 수차례 이런 이제 북한의 핵실험들에 대해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규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제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언급을 해야 하고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이제 제일 이제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제 국제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북한군에 의한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 그 직결 총살은 당연히 이제 그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그리고 신체 안전 등 다른 이제 주요 인권들,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이제 사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태경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총살에 이르는 이제 수시간 동안 이제 북한군이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그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했을 때 그분을 구조하고 이제 이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물에 묶어둔 상태로 이렇게 취조를 하고 이제 결국 총살을까지 확인한 것은 당연히 이제 고문과 그리고 강제실종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제 이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입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국경 부대에 이제 월경자들에 대한 이제 직결 총살 명령을 내린 데가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강권과 생명권의 침해에 해당되고, 더 이제 뒤에서 이제 국제형사법에서 언급된 반인도 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또 이제 국제인도법과 정제법 관련해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은 사이에는 여전히 이제 전쟁 상태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네바 협약과 그리고 제네바 추가 의정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자세한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단 그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총살 행위 자체가 이런 그 제네바 협약의 협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해를 선회한 행위도도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은 금지된 그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네바 협약을 또 정리시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제 4페이지 하단에서 나와 있는 이제 130조와 149조를 보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러한 이제 제네바 협약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우리 피해국의 그 요구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까지는 북한이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국제법에 위반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제 뒤에 나온 이제 제 6페이지 나와 있는
그 제1 추가 의정서 90조 2항에 따르면은 또 이제 한국 쪽에서 이런 국제 인도주의 사실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제네와 협약 위반에 대해서 이런 그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 국제조사를 응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국제형사법이란 또 이제 이제 문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북한은 이제 1968년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시효 부여 적용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처벌할 그런 이제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제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배상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도 그 유엔 회원국으로서 찬성표를 찬성했던 이제 그 결의안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가해자 책임자 처벌을 이제 의무로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 가입한 이런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 국제 로마 규정에 나와 있는 이제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국제관습법에서 보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의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형사 처벌을 할 그런 이제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은 이제 북한이 이런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증거 수집을 하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향후에 뭐 이런 국제법원에서의 형사 기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책임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 국내 법원에서도 이 처벌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과거에 이제 2000년 그 당시에 중국에서 납치돼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김동식 목사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납치에 가담했던 이제 조선족 2명이 이후에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가 돼서 국내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까지 염두 두고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건 역시 다른 이제 국제법 조약들인데요. 이제 북한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명을 일단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이제 그 협약의 그 본 대상과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는 말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법 협약의 98조를 보시면은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런 해상에서 발견되는 그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 해양법의 그런 기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우리 해수 공무원을 구출하는 대신에 이렇게 그 물속에서 그 수중에 든 상태로 청산화까지 해버린 것은 당연히 이제 이 해양법 협약의 내용에도 위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국제해사기구 이제 IMO에서 체결된 협약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이혜진님이 이제 그 메이데이 이런 이제 방식을 언급하셨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해상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국이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북한이 가입한 조약과 가입하지 않은 조약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이제 그 조약 같은 경우 그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에 관한 경우에도 이제 국제 관습법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준수해야 할 그런 이제 의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규정들을 뒤에 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11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고민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혜진님과 그 이제 피해자 그 개인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기구에 이런 진상조사를 위한 이런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 차례 이렇게 그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서 이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었고, 오늘 오전에 추가로 이제 그 유엔 특별구호원들에게 본 사건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설명과 이제 국제법 위반 사항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정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북한의 해명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절차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밟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은 그 이제 11페이지 하단에 이제 제가 그 인용한 게 있는데요.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1969년에 있었던 칼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그 해당 강제 실종 워킹 그룹과 이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들 보고관을 통해서 이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서한이 발송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실체적 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유엔 인권 절차가 이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뭐 반공화국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체적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던가 문제 해결에는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됐지만 적어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그런 그 답변을 기록에 남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국제사회 차원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또 이런 특별보고관들한테 이제 이런 이제 계속 면담을 신청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는데 우리 저 탈북자 출신의 김성민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들어서 이번 사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현역 대회로 있다가 한국에 온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사병생활 10년은 우리 대한민국 백령도 바로 앞에 황해남도 영연군에서 사병생활 10년 생활했는데 그 대부분을 저는 해안경비를 담당했습니다. 해안경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수칙이 있습니다. 해안선으로 나타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첫 번째 신호고 두 번째 누구야, 그 세 번째 쏜다. 이 과정에 응하지 않으면 일단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해안경비뿐만 아니라 국경경비, 우리 철책선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 세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고,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 배에서는 어떻게, 해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고 여러 내용을 취합했고, 북한 내부 소위 통신원이라고 하는 사람, 해군의 팔전대 군만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해상경비와 달리 그 해 안에서 선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견 즉시 제압한다. 그래서 상선시켜서 분계선을 넘어오게 된 경위를 조사한다. 이게 첫 번째 수칙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혹시 증명서, 문서, 구두 진술을 확보하는 즉시 전대 사령부에 보고한다. 이번엔 서해함대 사령부 8전대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데, 세 번째는 신분 확인과 월경 경위 외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한다. 네 번째는 제압된 인원을 재빨리 전대 사령부 보위부에 인계한다. 월북자를 인계받은 전대사령부 보위부는 현지에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와 아마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전대사령부에 출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1차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국가보위부로 이송 등을 협조한다. 다음으로는 해상보고는 몇 호 계속 바뀐답니다. 수시로. 11호 해상보고 무선이니까 몇 호 변신부호로 유선통신은 몇 호 통신 수칙을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최근에 또 다른 총참모부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데일리인께서도 소개됐던데,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선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2km 정도 통제선을 정해놓고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한다. 그래서 저도 대위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그 경비정, 소위 그 대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새끼 뭘 저기 6시간 동안 끌다가 저기 사람을 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두 가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첫째, 나타나면 제압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거.
이렇게 되면 승진한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과거에. 여 임무가 있는데 기본 임무, 기존 임무가. 두 번째 코로나 관련 명령이 또 겹쳐 있습니다. 쏘라. 나타나면 쏘라. 이렇게 되니까 얘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승진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굴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전대사령부, 해군사령부에서 이거 고민스러우니까 아마 최고사령부까지 보고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무리를 굴렸을 겁니다. 서희 김정은은 야 이거 지금 하나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 좀 시간을 끌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야 무조건 찾으라.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받은 명령이 6시간 후에 저희 762로 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762가 우리 말하면 AK 소총입니다. 7.62mm 자동고총 북한식으로. 이걸 우리 군이 다 캐치했을 거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정말 험나게 22일입니까? 북한 놈들이 쐈다. 그리고 불까지 태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우리 그 처벌하려고 한다. 책임자 처벌했을 때, 야,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나?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이 말이 바뀌는 거, 팩트는 사실 아닙니까? 쐈다, 죽였다, 불태웠다. 이게 사실 우리 군 감청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바뀌는 거 보고, 야, 이게 참, 한국 정부도 말이 아니고, 김정은이도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을 나는데, 이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대의가 어쩌지 못해서 보고했을 때 최고사령관 북한에서는 이거 다 암사실이 자꾸 묻히는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명령이 없이 국경에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남조선 사람은 어떻게 쏴요?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 대의 따위가 어떻게 진다고?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쐈는데 이걸 지금 자꾸 뒤집으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말로 해서 감싸려고 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데 대한 방기일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개인에게 정말 비겁한 짓이고 이제라도 과거에 처음에 국방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쐈다, 불태웠다, 이거 용서 못한다.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정말 희생된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건 정말 너무한 행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본인의 입장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